오늘은 고분자 복합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먼저 복합 재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질에 또 다른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 얘네 둘이 서로 phase separation, 즉 상분리가 일어난 상태로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깥에 메이저한 성분을 매트릭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놈들이 이제 뭐 보강제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이 보강제가 매트릭스의 어떤 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 시스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재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매트릭스가 고분자인 경우를 우리가 고분자 복합재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매트릭스가 고분자인 컴포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고분자 복합재료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들어가는 요 보강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성들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사용되는 매트릭스, 즉 고분자는 모든 고분자가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근데 주로 사용되는 거는 서머셋, 그 중에서도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페놀 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다 큰 틀에서는 에폭시 수지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열 경화성 수지가 주로 사용이 된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되겠지.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요 보강제로 사용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보강제에는 입자형하고 섬유형이 있어. 조금 전에 내가 그림을 그린 건 섬유형을 그린 거고, 우리가 그냥 나노 컴포짓 우리 실리카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러는 거는 보강제가 이렇게 입자형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할 거야.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고분자 복합재료라고 할 때는 물론 얘네들도 포함되지만,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보강제가 섬유형 보강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섬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강화용 섬유에는 지금 여기 썼듯이 종류를 나열하면 8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요 3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 오늘은 요 3개 위주로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자고. 자, 먼저 우리 유리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리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야, 그지? 유리를, 얇은 유리를 그거를 이제 섬유로 해서 사용하는 걸 얘기해. 그림을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필라멘트라고 하는 건 유리 섬유 한 줄을 말하는 거고, 한 가닥을 말하는 거고, 야는 이 필라멘트를 몇 개 꼬은 걸 얘기해. 이런 게 이제 얀에 해당하겠지. 이런 유리 섬유를 일단 매트 같은 형태 또는 메쉬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로빙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치해 가지고 얘를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거야. 이런 유리 섬유를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이 강화용 섬유 복합재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고.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거는 Pre-impregnated Material의 줄임말이라고 되는데, 요거 그냥 개념적으로 마스터 배치라는 걸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터 배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예를 들면은 색깔이 그러니까 무슨 폴리에틸렌 비닐 백을 만드는데 거기 우리 보통 검은색 들어가잖아. 검은색을 띄게 하려고 그러면 검은색 안료를 집어넣어서 색깔을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안료는 지금 여기 있듯이 안료는 유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료를
최종 단계에 필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섞어주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 일단 가루가 날린다는 문제도 있지만 운반도 문제가 될 거고, 또 무기계 안료 같은 경우는 고분자하고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익스트루더거나 뭔가 약간 특별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이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만드는 가공 공장, 플라스틱 가공 공장은 영세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안료를 만드는 회사는 안료를 파는 게 아니라 안료를 이미 고분자하고 조금 높은 농도로 안료를 배합을 해서 뭐 특수한 뭐 장비를 사용하거나 배합이 분산이 잘 안 되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펠렛 형태로 이미 고분자에 어느 정도 분산시킨 상태로 해서 펠렛으로 이렇게 판다고. 그러면 이 펠렛은 운반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려고 그럴 때는 자기네가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에다가 이 펠렛을 어느 정도 양을 집어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그먼트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는 이런 마스터 배지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게 유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리프레그 이 섬유의 경우 유리 섬유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탄소 섬유, 뭐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들도 전부 섬유 자체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프리프레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최종 단계에서 가공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유리 섬유의 경우에는 뭐 단섬유도 있고 장섬유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섬유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매트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우리 가장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재료로 가장 유명한 게 하이바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우리 가끔 보면 FRP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오토바이 헬멧을 하이바라는 표현을 쓰는, 이게 이제 일본 말이 들어온 건데, 이런 것들 전부 하이바는 뭐냐면 파이버가 일본식 발음이 된 게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에폭시 수지에다 글래스 파이버를 매트 형태를 집어넣어서 만든 복합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야. 그리고 나면 프리프레그 제조 방법 뭐 있는데, 뭐 용매에 녹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핫 멜트 형태식으로 멜팅 시켜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섬유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탄소 섬유는 우리 뭐 CNT 뭐 이런 거 알고 있겠지만은 폴리아크로나이트릴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만들어. 근데 뭐 pit을 해놓은 거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레이온 섬유에서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어. 만드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탄소 섬유의 장점은 뭐냐? 강도 및 탄성률이 높고 가벼워. 그리고 내마모성, 윤활성도 좋아. 그리고 열팽 개수가 작고. 근데 350도씨 이상에서는 천천히 산화가 되는 문제점은 있고, 그 다음에 도전성이 있어.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전자파 차폐성이 있고, 생체 친화성 유쇄. 요거는 탄소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의료용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것 뿐이지 생체 친화력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흡수율 같은 거는 결국 순도하고 관련이 있어. 근데 결국 순도라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탄소 섬유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에서부터 만들 때는 결국 이너트 상태에서 계속 온도를 넣어서 우리가 탄화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탄소 섬유의 순도라고 하는 건 이 질소 함량이 얼마나 낮아지느냐. 그러니까 질소를 되도록 없애야 순수한 탄소 섬유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질소를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비례하는 거니까 순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수분 흡수율도 낮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물성도 좋다고 그래. 그래서 탄소섬유의 가격은 뭐 여러 이제 파라미터들도 있지만 이 순도, 질소 함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탄소섬유는 우리 뭐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머리카락 굵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여기 머리카락 굵기라면은 탄소섬유 하나의 굵기는 이 정도로 매우 얇다. 근데 얘네들을 뭐 1000가닥에서 수만 가닥 묶어 놓은 게 요게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탄소섬유가 된다. 거야. 또 요거를 묶으면 이와 같이 묶은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땐 이렇게 프리프레그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나노 컴포지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노 컴포짓이 아니라 폴리머 컴포짓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탄소섬유 만드는 곳에서 이와 같이 프리프레그 형태로 1차 가공을 해서 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기섬유야. 유기물 섬유야. 첫 번째는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PE야. 이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PE는 우리가 알고 있는 PE의 분자량이 150만, 뭐 200만 정도 되게 굉장히 긴 거야. 근데 개념은 간단해. 모든 결합 중에 공유결합이 제일 강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강하니까 그냥 C하고 C로만 연결되어 있는 폴리에틸렌을 무진장 길게 만들 수 있으면 이 물질이 제일 강할 거다라는 거야. 그지? 거기에서부터 긴 폴리에틸렌을 자꾸 사용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 아무튼 지금은 폴리에틸렌 대강 150만에서 200만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 폴리에틸렌을 섬유 형태로 꼬기 위해서는 뭐 젤 스피닝에서 방사를 하거나 용액 상태로 뭐 방사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섬유를 만든다는 거야. 특징은 뭐 비강도, 비탄성률 등이 높고 에너지 흡수율도 우수하고 그렇다. 거야. 그리고 당연히 전기는 전달하지 않아. 근데 단점은 요 폴리에틸렌이니까 결국 얘도 분자량이 큰 폴리에틸렌이니까 멜팅 포인트가 제법 낮아. 한 150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멜팅 포인트가 낮으니까 높은 온도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표면에 아무런 극성기가 없어서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수지하고 결합력이 떨어져. 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CNT거나 글래스보다는 접착력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접착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유기용제 사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있어. 기본적으로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P 섬유를 사용할 때는 매트릭스를 폴리에틸렌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상용성은 좋겠지. 잘 섞이겠지. 근데 폴리에틸렌 자체는 그렇게 물성이 뛰어난 고분자가 아니니까 매트릭스가 너무 약하니까 응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P 섬유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의 표면을 뭐 플라즈마를 사용하거나 해가지고 표면에 극성기를 좀 도입을 해서 다른 고분자들하고 조금 더 접합성이 좋게 표면을 개선하는 그런 계면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당연한 얘기야. 이렇게 플라즈마로 해서 표면을 극성을 높이고 그러면 물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중간점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아라미드 섬유는 우리 내열성 고분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아로마틱 링을 갖고 있는 아로마틱 링이 메인 체인에 있는 폴리아마이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라미드, 아로마틱 아마이드여서 아라미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라미드 섬유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일단 얘가 파라 타입이고 얘가 메타 타입이고 우리 케블라라고 하는 게 요게 케블라라고 하는 거에 구조예요. 당연히 폴리아마이드는 분자 간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어서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열분의 온도보다도 멜팅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멜팅 시켜서 가공해 줄 수는 없어. 먼저 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위험하긴 하지만 황산에 녹여서 방사를 해서 실을 만들어 섬유를 만든다라는 거야. 뭐 강도하고 탄성 뭐 당연히 우수하니까 사용하는 거야. 사실은 전기 절연성 등의 특징이 있고 케블라의 경우도 탄성률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실제 나중에 사용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그때는 알아서 적합한 놈을 골라서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메이저한 섬유, 그래서 먼저 아라미드 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팅 포인트가 15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지금 요 Y축 값이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P 섬유는 멜팅 포인트가 15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좀 높은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물성의 저하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나마 아라미드 섬유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가 비교적 적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메이저한 것들이야. 뭐냐면 카본 파이버하고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유기 섬유하고 그냥 물성을 그냥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하면은 모듈러스는 얘네 둘은 일단 뭐 유기 섬유니까 일단 비슷한 걸로 놓고 카본 파이버하고의 비교를 보면 모듈러스는 놓고 그지? 그 다음에 잘 늘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마모하고 플렉서빌리티는 유기섬유에 비하면 떨어지고 이 숫자가 작은 건 또 안 좋다라는 얘기야. 대신 빛에 대해서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정성은 앞에 것들에 비하면 매우 좋고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메이저한 것들에 대한 보강제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아까도 앞부분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매트릭스 안에 보강제 지금은 섬유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얘네가 완전히 원페이스로 잘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얘네들이 결국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이루고 있지만 보강제하고 매트릭스 사이에 계면 접착력이 좋아야지 얘들이 잘 붙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떤 응력이 주어졌을 때 그 결합된 부위, 요 인터페이스에서부터 뭔가 틈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결합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섬유를 얘기했는데 얘네들을 매트릭스하고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표면을 개질해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만 일단 소개를 한번 하면 유리 섬유의 경우는 아주 유명한 게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어.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의 반응은 여기 글래스 표면의 SiOH하고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의 메톡사이드 또는 뭐 에톡사이드 그룹하고 우리 졸겔 반응이라고 하는 아무튼 반응에 의해서 표면에 지금 요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글래스 위에다가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갖다 붙이는 게 될 거야. 우리 지금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요 옆에 있는 물질 요렇게 대표적이야. 뭐냐면 에폭시 그룹을 포함하는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는 SiO가 글래스 위에 가서 붙고
말단에는 에폭시 그룹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야. 이 에폭시 그룹은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에폭시하고 같이 중합이 일어나 버려서 그야말로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글래스하고 매트릭스를 결합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메커니즘이 될 거야. 그래서 유리섬유의 경우는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 탄소 섬유의 경우는 탄소는 표면에 관능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화를 시켜가지고 뭐 칼보닐, 페닐 뭐 이런 그룹들을 갖다 도입을 해서 매트릭스하고 상용성을 좀 좋게 해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P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표면이 쉽게 뭐 반응을 시킬 수가 없어. 관능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플라즈마 같은 걸 사용하거나 산을 사용해서 어떤 극성 그룹을 갖다 도입을 해줘. 아라미드의 경우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아마이드기를 단절시키게 되면 칼복실 그룹 또는 아민, 아마이드는 아민이 칼복실릭 애시드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그룹들을 생성시킬 수는 있어. 그래서 결합력은 좋게 해주겠지만 당연히 고분자 메인 체인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미드 섬유로서의 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아무튼 이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서 고분자하고의 계면 접착력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엔 간단하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먼저 세라믹 섬유라고 하면 우리 도자기 또는 타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도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특징은 내열성이 좋고 그렇잖아 우리 도자기. 특히 절연성이 좋고 화학적으로도 반응을 안 하고 기본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전구체에서부터 화학적으로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CVD 법으로 기상증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CVD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섬유 위에다가 이 물질들을 코팅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뭐 그것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산화 알루미늄도 있고 지르코니아 같은 섬유들도 있다고 그래. 나는 실제 사용해 본 적은 없어.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전구체에서부터 가는 방법이 있고 CVD를 사용할 때는 기존의 어떤 섬유에다 표면 코팅 개념으로 뭐 지르코니아나 탄화규소를 코팅시키는 개념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붕소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붕소섬유는 매우 높은 강도와 탄성률을 가져.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금속의 강화용 보강재료도 사용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속의 강화용 보강재료도 사용된다는 얘기는 금속보다도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얘네는 굉장히 강한 어떤 물성을 갖고 있어. 뭐 만드는 방법은 뭐 종류도 있고 몇 종류가 있지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도 실제적인 예는 별로 못 봤지만 무슨 첨단 무기용이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 지금 연구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상용화되어 있는지는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매우 비싸지만 매우 물성이 좋은 그런 물질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섬유가 있는데 금속 섬유는 뭐 고분자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휘스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휘스커는 이제 고양이 수염이래. 지금 이쪽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날카로운 거 있는데 금속의 녹 같은 거여서 바늘 형상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결정 자체에 결함이 없기 때문에 물성은 좋대.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휘스커는 만드는 방법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여서 실제 사용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연 섬유. 뭐 이거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옛날 책에는 천연 섬유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 고분자하고는 거의 사용 안 하는데 그냥 요즘은 이 환경 친화적 이런 것 때문에 천연 섬유하고 고분자하고도 이렇게 뭔가 컴포짓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요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집어넣었어. 일단 얘기하자고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화용 섬유들의 특성을 한 번만 비교를 하면은 섬유 종류에 아까 메이저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매우 높음 또는 가장 싼 요것만 갖다가 놓고 보면은 결국 일단 밀도는 가벼운 게 좋은 거니까 밀도는 낮은 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물성이야 다 높은 게 좋은 거고 비용이야 싼 게 좋은 걸 거고 우리한테는. 자 그러면은 일단 보면은 빨간색이 제일 많은 건 보론 섬유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높음이야. 물성이 다른 섬유들에 비해서 보강제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물성을 지닌다. 근데 문제는 뭐다? 매우 비싸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용도에만 사용이 된다. 라는 거고 결국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위에 세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어떻게 돼? 비교를 해보면 비싼 놈이 그나마 요 셋 중엔 제일 좋다. 결국 가격 대비해서 결국 비싸고 물성도 떨어지면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이 표에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탄소 섬유는 물성적, 그 다음에 아라미드 섬유, 그 다음에 유리 섬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지금 나노 복합체라고 했을 땐 매트릭스가 다른 물질들도 많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주로 얘기한 건 고분자 복합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보강제는 섬유 보강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걸로 해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